오프닝 후킹 시청자 시선 고정 첫 30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을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며느리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3개. 보험금 합계 9억 원.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댁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서 시어머니 이야기 나쁜 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 명절에 절대 늦으면 안 돼.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 그런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터라 저는 결혼식 날 아침부터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그 모든 긴장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진짜 예쁘게 생겼네. 잘 부탁해요.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신혼집에 처음 이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반찬이며 과일이며 고기며. 제 친정어머니도 잘 못해주시는 걸 시어머니가 먼저 챙겨 오셨으니 저는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 어떻고요? 보통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명절 전날 밤에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손 하나도 까딱 말고 와서 쉬다가. 이 말을 들은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그게 사람이야, 천사야? 나는 명절마다 전 부치다가 허리 나가는데 너는 뭐야 진짜.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복 받은 거 맞지? 시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결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오셨고 감기 한번 걸렸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건강식품 택배가 왔고 제가 조금 피곤하다고 하면 꼭 한마디 하셨어요. 병원 한번 가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쓰러지는 거 많더라. 몸이 재산이야. 몸이 재산이라는 말. 저는 그게 그냥 어른들 하시는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아들 장가 잘 갔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저한테 잘해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건지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셨던 건지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좋아해. 나보다 더 챙기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못 드리는 용돈을 시어머니한테 드리기도 했고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빠짐없이 챙겼고 시어머니 친구분들 앞에서도 한 번도 실례되는 행동을 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서류들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내가 어디다 뭘 뒀는지 통 모르겠어. 저는 흔쾌히 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서랍 2번째 칸에 서류들이 있어. 보험이랑 은행 서류 좀 파일에 정리해 주면 돼. 저는 거실 서랍장 앞에 앉아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 공과금 영수증, 낡은 사진들, 각종 청구서. 그렇게 서류를 하나씩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서류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시어머니 보험이겠거니 하고 펼쳤는데 계약 자란에 적힌 이름은 시어머니. 그런데 피보험 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보험금 수익 자란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보험 금액란을 봤습니다. 3억 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싶은 마음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식의 보험 계약서가 또 나왔습니다. 계약자 시어머니, 피보험자 저, 보험금 3억 원.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에서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 계약자 시어머니, 피보험자 저, 보험금 3억 원. 총합 9억 원.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지난 2년의 일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걸어오던 전화. 계절마다 챙겨주던 건강식품. 병원 한번 가봐. 젊은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는 거 많더라. 몸이 재산이야. 몸이 재산이라는 말이 그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내 몸이 재산인 게 맞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는 숨을 몇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응, 왜? 저 서류 정리하다가 보험 계약서를 봤는데요. 응. 제 이름으로 된 게 3개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더 물어봐야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서류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파일을 정리하고 다 됐어요 어머니 하고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눕자리에서 고마워 며느리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그 순간에도 따뜻하게 들렸다는 게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보험 하나쯤은 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가족이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 그것도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몰래. 그리고 수익자는 전부 시어머니. 저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 서류 정리했잖아. 수고했어. 근데 거기서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서 3개가 나왔어.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뭐? 3개? 그게 무슨 말이야? 수익자가 어머니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한테 9억이 가는 보험이야.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해라고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시어머니 서명이 찍혀 있는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서류를 내 눈으로 봤어. 내가 한번 확인해봐.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엄마, 며느리 이름으로 보험 든 거 있어? 응, 있어. 왜 든 거야?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솔직히 저는 그 말에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뭐 어때?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겠지. 뭐 어때? 뭐 어때요? 내 목숨에 9억짜리 보험이 걸려 있는데 수익자는 시어머니인데 내 동의는 한 번도 구한 적 없는데 뭐 어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지난 2년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건강식품 내가 오래 아프면 안 되니까.
병원 가보라는 말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있나 확인하는 거였나. 계절마다 온 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하는 척. 명절 전화 내가 잘 살아있나 확인하는 거였나. 모든 친절이 뒤집혔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꼈던 장면들이 전부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 명의의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남편 모르게 혼자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서 계약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 계약 본인이 동의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서명이 들어갔을 텐데요. 상담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란이 있긴 한데 혹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사진으로 찍어온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란. 낯선 필체가 있었습니다.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서명 위조.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제 동의 없이 심지어 제 서명까지 위조해서 보험을 3개나 가입한 겁니다. 저는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제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전 부인. 그분도 결혼 초에 시어머니한테 보험이 가입됐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혹시 그분도 알게 된 걸까요? 저처럼.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다 털어놓았습니다. 보험사 다녀온 것도 서명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전 부인 이야기도. 남편 반응은요? 그게 사실이야? 응. 내 글씨 아니야. 내가 내 서명을 모르겠어? 잠깐 진정해봐. 진정하라고? 나한테 진정하라고?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서명이 위조됐어. 내 이름으로 9억짜리 보험이 3개야. 수익자는 당신 엄마고. 이게 진정이 돼.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이번엔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온 걸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금방 평소처럼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왜들 이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들어와 차 줄게.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험사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제 서명 제 필체가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 가족끼리 하는 거라서 괜찮다고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도 서명을 위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내가 너 잘되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잘되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요. 수익자가 저였으면 잘되라고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자가 어머니잖아요. 제가 죽어야 어머니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내 말이 맞아. 이건 아닌 거야. 설명해봐. 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서명 위조가 사실이야, 아니야?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아닌 그냥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 댁을 나오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선택한 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히 가족을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까지는 용감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니. 나도 안 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처음에 뭐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내 편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 같아서.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계약서를 보시더니 바로 말씀하셨어요. 피보험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히 서명까지 본인 필체가 아니라면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행할게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쪽 친척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집안 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와? 어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 일로 넘어가기에는 서명 위조가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친척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고소하면 두고 보자. 우리가 가만 안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협박 문자도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당시 구두로 동의한 바 있으며 서명은 며느리 대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 대리 서명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 제 서명을 쓴 게 대리 서명이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리 서명을 하려면 본인한테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약 2달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건 모두 본인 서명 아님. 판정이 났습니다. 3건의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 계약을 처음 시작한 게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단 사흘 만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날로부터 사흘 후에 저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의 그 따뜻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 계산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어요. 나도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남편이 공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고 한동안은 표정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또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왜 내가 남편까지 위로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요.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검찰 조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소유예라도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3건이 전부 무효화된 것, 그게 이 사건의 핵심 결과예요. 다시는 이런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완전한 사이다는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험 상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배은망덕. 저는 그 단어를 듣고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깔끔하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와 단둘이 만납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니까요. 단 한 가지 조건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마. 내 안부도 내 건강도 내 직장도. 아무것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는 당연히 지킬게.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소를 모르는 곳으로. 새 동네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며 깨기도 했고 누군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괜히 의심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신감이 크면 클수록 회복도 시간이 걸려요. 의심하게 되는 게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친절은 좋은 것입니다. 따뜻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따뜻함의 방향이 어디인지 가끔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위한 친절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친절인지. 사랑과 이용은 정말 너무도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넘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오랫동안 아껴온 직감은요. 저는 그 직감을 너무 늦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소중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